법주사의 봄빛은 잔인할 만큼 아름다웠다. 분홍빛이 부서지는 경내 목탁 소리가 바람에 등을 두드릴 때 최윤정은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진 속 딸의 미소가 향냄새 속에서 번져 나왔다가 그 향이 사라지면 다시 절망의 벽 뒤로 미끄러졌다. 그때였다. 낡은 장삼 자락이 시야를 스쳤고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바닥을 살짝 뒤집었다. 한 장의 쪽지. 잉크가 아직 젖어있는 듯 선명한 글씨.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그리고 노승의 숨이 기도처럼 닿았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그 한 문장이 오래 잠들어 있던 공포의 짐승을 깨웠다. 스님. 무슨. 윤정의 입술이 떨렸다. 노승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싸늘했다. 논리의 강물로 설명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등불은 이미 길을 비추고 있지요. 말끝의 종소리가 탁 유리처럼 울렸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사위 도연이었다. 언제 왔는지 그녀의 어깨 위로 따뜻한 손이 얹혔다. 따뜻해야 할 그 온기가 이상하게 차갑게 스며들었다. 윤정은 반사적으로 쪽지를 움켜쥐고 몸을 돌렸다. 나. 화장실이 급해서 말은 부서졌고 시선은 흔들렸고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다. 두려움의 그늘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그녀는 달렸다. 돌계단이 비늘처럼 미끄러웠고 신발 뒤꿈치가 흙을 차며 튀어올랐다. 목탁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향내는 땀 냄새 속에 잠겼다. 뒤에서 발소리가 박자처럼 겹쳐왔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괜찮아. 금방 올게. 숨이 칼날처럼 목을 베었다. 경내의 바람이 편견의 벽을 스칠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믿음이 나를 살릴까? 정문 앞 택시 한 대가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외쳤다. 택시. 문 손잡이가 차갑게 손바닥을 훑고 뒷좌석 쿠션이 허리를 삼켰다. 기차역까지. 빨리요. 차가 튀어오를 때 그녀는 주머니 속쪽지를 한 번 더 펼쳐보았다. 글씨가 손끝에서 떨렸지만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내 글자마다 바늘이 달린 것처럼 심장에 콕콕 박혔다. 유리창 밖으로 산능선이 흘러갔다. 윤정은 짧게 눈을 감았다. 지영아, 엄마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줄 수 있니? 기적은 정말 존재하니? 그 답을 아는 건 누구일까? 스님일까? 법일까? 아니면 나의 양심의 발자국일까? 택시의 방향 지시등이 깜박이며 햇살을 잘랐다. 어쩌면 희망이란 저 깜박이는 불빛처럼 꺼질 듯 켜지며 우리를 한 골목 더 이끌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휴대전화가 떨렸다. 화면 위에는 도연 두 글자가 차분히 떠 있었다. 어머님, 어디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녀는 짧게 숨을 삼켰다. 목소리가 스스로를 속이듯 고요하게 흘렀다. 금방 돌아갈게. 통화가 끊기자마자 그녀는 자신에게 낮게 속삭였다. 진실, 단어 하나가 쇳덩이처럼 무릎 위에 놓였다. 무겁지만 움직여야만 하는 무게였다. 택시가 도심의 신호등 앞에 멈췄다. 붉은 불빛이 망막 안쪽을 물들였다. 불금은 경고였고 동시에 선택이었다. 지금 멈추면 안전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안전인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보는 것인가?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두려움과 결심이 같은 속도로 커졌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오늘 자신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절망은 아직 곁에 있었지만 그 옆자리에 작은 희망도 앉았다. 희망은 속삭였다. 끝까지 가자.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라고. 택시는 역 앞에서 멈췄다. 요금 알림음이 작게 울렸지만 최윤정의 귀에는 여전히 목탁 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현금을 꺼내 기사에게 건넸다. 손가락이 작게 떨렸다. 오래된 아파트 골목으로 들어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바람이 베란다 철제 난간을 스쳤고
햇빛은 계단참에 작은 사각형들을 깔아 놓았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손바닥에 접힌 쪽지를 다시 느꼈다. 종이의 거친 결이 심장 박동과 같은 간격으로 닿았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내 글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표시 같았다. 집안은 고요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헹군 그릇들이 물방울을 매달고 있었다. 창문을 조금 열자 봄 냄새 속에 먼지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액자 앞에 섰다. 딸 지영이의 사진, 졸업식 날 학사모 아래로 흘러내리던 그 미소. 그 미소는 늘 희망 같았고 지금은 칼날처럼 아렸다. 윤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이름을 불렀다. 지영아. 그 이름은 마음속 깊은 우물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둥글게 울림을 만들었다. 절망은 깊었고 그러나 절망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었다. 윤정은 충북의 작은 읍에서 태어났다. 젊은 날에는 섬유 공장에 다녔고 결혼 후에는 딸 하나를 키웠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병을 얻었다. 오래 끓었다. 어느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던 새벽, 남편은 기침을 멈추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도시로 왔다. 지영의 대학과 사법시험학원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였다. 반지하에서 시작해 옥탑방까지 이사라는 단어는 곧 생존의 기술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생선 가게를 도왔고 밤에는 건물 계단을 닦았다. 생선 비늘과 락스 냄새가 섞여 손등에 밴 날들. 그 냄새 속에서도 그녀는 사람의 품격이란 직업이 아니라 태도에 달렸다고 믿었다. 품위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매번 스스로에게 가르쳤다. 지영은 그런 어머니를 닮아 강단이 있었다. 학교를 마치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었다. 시험에 낙방했을 때도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느 밤 책상 앞에서 졸고 있는 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윤정은 생각했다. 이 아이의 등은 산맥 같다. 겨울을 견디는 능선, 봄을 기다리는 능선. 편견의 벽이 앞을 막는다 해도 아이는 틈을 찾아 지나갈 것이다. 그 생각이 어머니에게도 힘이 되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잠깐씩 부드러워졌다. 도연을 처음 만난 날을 윤정은 기억했다. 약국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향이 깨끗하게 퍼졌다. 하얀 가운, 정확한 설명, 상대를 안심시키는 미소. 그는 어른에게 먼저 의자를 권했고 약봉투에는 글씨를 또박또박 써주었다. 고혈압약 복용 시간을 확인하며 그는 말했다. 어머님, 물은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밤에는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요. 말씨는 공손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나중에는 다른 온도로 기억되리라 누가 알았을까. 그날 밤 지영은 말했다. 엄마, 도연 씨 참 성실해. 환자분들 이름을 다 외워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를 칭찬하는 딸의 목소리는 봄 햇살 같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작은 식장이었지만 하객들의 박수는 충분히 뜨거웠다. 신혼여행 대신 근교 산사에 올라 차분히 기도하고 내려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윤정은 조금 놀랐다. 요란하지 않고 깊은 것을 좋아한다는 건 좋은 징조처럼 보였다. 사위는 장모에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다. 명절에는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이번에는 제 차로 모실게요. 세심함이 습관인 사람,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리고 믿었다. 믿음은 때로 논리의 강물보다 빠르게 흘러 모든 의심을 잠깐 덮어버리기도 했다. 도시는 윤정을 시험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비원이 말을 놓을 때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는 그녀의 장바구니를 힐끗 보며 냄새가 난다고 중얼거렸다. 상처는 작았고 쌓였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견디는 이 시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건네질 힘이 될 거야. 편견은 벽이지만 벽에도 문이 있어. 그 문은 예의와 인내로 열리는 법이야. 그렇게 스스로의 무게중심을 잡았다. 그녀는 자주 노트를 펼쳐 하루를 적었다. 일기 속에는 지영의 근황과 주말에 만든 찌개의 짠맛 정도,
약값 영수증이 종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어떤 날에는 기도를 적었다.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자신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다. 딸의 죽음은 우편함 속 전단지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심장마비, 병력도 없었는데 예고도 없이. 장례식장에는 흰 국화와 사람들의 위로가 쌓였다. 도연은 그날 내내 장례 절차를 도맡아 움직였다. 빈소 끝에서 허리를 굽혀 어른들을 맞는 그의 뒷모습이 낯설게 단정했다. 어머님, 여기 물 좀 드세요.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그는 울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처럼 울었다. 그 울음이 연기였다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을까? 윤정은 그저 딸의 관 위에 손을 얹고 버텼다. 관 위로 떨어진 눈물이 나무결 사이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며 그런 상상이라도 해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계절이 한 번 바뀌었다. 윤정은 시장의 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창가에는 화분이 하나 놓였다. 지영이와 함께 사오던 다육식물이었다. 물을 줄 때마다 그녀는 묻듯 말했다. 잘 알아. 내가 너를 지키듯 너도 나를 지켜다오. 밤이면 꿈이 왔다. 꿈속의 지영은 멀찍이서 손을 흔들다가 어느 순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따라가려 하면 바닥이 모래처럼 가라앉았다. 기적은 없었다. 그러나 희망은 아침의 빛처럼 다시 스며들곤 했다. 그녀는 알았다. 희망은 커다란 문이 아니라 자잘한 창틈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것임을. 그 즈음 도연은 더 자주 연락을 했다. 어머님, 산책 가실래요? 어머님, 검진 같이 가요. 그는 장모의 보험도 챙겼다. 나이가 들수록 대비가 필요해요. 그의 말은 친절했고 손길은 익숙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어머님, 혹시 집에 오래된 서류함 있어요? 보험 정리하려면 필요한데. 그녀는 그대로 서랍을 열었다.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오래된 진료 기록들이 얌전히 누워 있었다. 도연은 서류를 한 장씩 사진으로 찍었다. 웃으며 말했다. 이제 깔끔해졌어요. 그 미소 속에서 그녀는 안도했다. 믿음은 이렇게 다시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말 없는 저녁의 정적 속에서 시작되곤 한다. 어느 날 밤, 윤정은 지영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장례 이후 처음 열렸다. 먼지 냄새와 산푸 냄새가 함께 났다. 책상 위에는 형광펜 자국이 가득한 수험서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학원 시간표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머리핀과 사진 2장이 나왔다. 사진 속 지영은 친구와 어깨를 맞댄 채 웃고 있었다. 친구의 이름은 정화였다. 장례식장에서 울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던 아이. 윤정은 사진 뒤에 적힌 짧은 글거를 읽었다. 언제나 같이 가자.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레 제자리에 두었다. 다음 날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정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좀 어떠세요? 가끔 뒤척이지. 제가 수면을 돕는 약을 조금 드릴게요. 의사 처방은 아닌데 안전한 성분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머뭇거렸다. 약이라는 단어는 늘 안심과 불안을 동시에 데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당연하죠. 제가 용량을 딱 맞춰 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부엌 창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두려움의 그늘과 안도의 그림자가 어깨 위에서 자리 다툼을 했다. 며칠 뒤 법주사에 가자는 제안이 왔다. 벚꽃이 만개했고 산길의 공기는 막을 거라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마음속에서 지영의 이름이 오늘은 유난히 또렷했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꿈에서라도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녀는 노트를 펼쳐 짧게 적었다. 내일, 산사, 기도, 진실. 4단어가 서로의 어깨를 빌려 서 있었다. 그 4단어는 다음날 아침 법주사의 경내에서 서로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노승의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집으로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오래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다. 눈가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입술에서는 단단해졌다. 거울 속에 그녀가 낮게 물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니? 누구를? 무엇을? 법을 믿을까? 기도를 믿을까? 아니면 스스로를 믿을까? 대답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두려움을 세어보던 시간을 증거를 세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도연이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장에.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조금 이따 들를게요. 오늘은 그냥 실게 말끝이 차분했지만 그는 잠깐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현관문을 잠그고 체인을 걸었다. 문 안쪽에 쇠사슬이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작은 수첩을 꺼냈다. 비상금과 함께 모아둔 영수증들이 끼워진 수첩이었다. 거기에는 지영이의 옛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메모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 밤 그 휴대전화를 켤 것이다. USB도 찾아볼 것이다. 혹시 딸의 양심의 발자국이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 진실의 등불은 가장 어두운 방에서 더 밝게 보이는 법이니까. 저녁이 내려앉자 동네의 소음은 얇아졌다. 어머니와 아이가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 누군가가 문을 닫는 소리, 고양이가 벽을 타는 소리. 그 모든 소리 사이로 윤정의 심장 소리가 또박또박 섞였다. 그녀는 지영의 방중앙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다. 화면 속 첫 불빛이 켜질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배터리가 약했지만 다행히 켜졌다. 사진첩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눌렀다. 화면에는 사소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가득했다. 커피잔에 비친 하늘, 서점의 조용한 통로, 지하철 창문에 기대 잠든 아이의 뒷모습, 그리고 몇 장의 사진에서 반복되는 얼굴이 있었다. 정화. 시간이 이 얼굴을 다시 데려왔다. 장례식에서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건넸던 명함이 문득 떠올랐다. 어디에 두었을까? 서랍 어딘가. 그녀는 방을 훑다가 추억의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쪽 벽에 작은 틈이 보였다. 그 틈에 손끝을 밀어넣자 딱딱한 촉감이 전해졌다. 작은 메모리. USB였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문 하나가 안쪽에서 스스로 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USB를 쥐고 거실로 나왔다. 낡은 노트북 전원을 켰다. 부팅 화면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창밖에서 누군가가 웃었다. 웃음은 가볍게 흘렀고 그 가벼움이 이 밤의 무게를 잠깐 비꼬았다. 노트북이 켜지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다. 화면에 작은 폴더들이 떠올랐다. 이름은 익숙했다. 통화 녹음, 계좌, 약물.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다. 침묵이 늘어났다. 선택은 늘 무서웠다. 눌러야 할까? 아니면 내일로 미룰까? 만약 듣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주사에서 달리기 시작한 두 발은 이제 멈추는 법을 잊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영아, 엄마가 갈게. 그리고 통화 녹음 폴더를 열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첫 파일을 눌렀다. 잡음이 스쳐 지나가고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 흘렀다. 문장 하나가 시작되려는 찰나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그녀는 몸을 굳혔다. 두 번째로 띠링. 화면의 재생 버튼은 빛나고 있었다. 초인종은 다시 울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고요가 바늘처럼 귀를 찔렀다. 그녀는 노트북 덮개를 반쯤 닫고 현관으로 갔다. 도어 스코프를 들여다보았다. 복도 형광등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사이였다. 휴대전화 불빛이 그의 손바닥을 희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고 미소는 유리처럼 잘게 흔들렸다. 그녀는 체인의 금속성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말했다. 어머님,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약 조금 가져왔어요. 그녀는 말없이 스코프에서 눈을 떼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이제야 알겠다. 오늘의 세팅은 끝났고 무대는 곧 밝아질 것이다. 진실은 문 안과 문 밖의 얄은 쇠 한 줄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체인은 얇았지만 그 얇음이 밤을 버티게 했다. 도어 스코프 너머의 사위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공손한 자세로 서 있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정연했다. 어머님,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비닐봉지가 비닐봉지끼리 스치는 소리가 났다. 수면을 돕는 약과 비타민, 따뜻한 차.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돌봄의 형식을 흠잡을 데 없이 갖춘 사람. 그러나 오늘 돌봄은 칼집을 숨긴 칼처럼 보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체인을 한 번 더 만졌다. 차갑고 단단했다. 고마워. 내일 들를게. 짧은 말 뒤에 긴 침묵이 이어졌다. 복도 형광등이 한 번 깜박이고 다시 켜졌다. 그가 아주 느리게 말끝을 당겼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죠? 그녀는 그 질문이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 이해했다. 괜찮냐? 아니면 의심하냐? 괜찮아. 그는 한참 뒤에야 발소리를 남기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다. 문 안으로 돌아오자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가 노트북 덮개를 다시 올렸다.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통화 녹음 폴더. 첫 파일.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깔렸다. 톤은 차분했다. 그러나 말의 끝이 어딘가 무너진 건물처럼 비스듬했다. 그 여자는 이제 상관없어. 모든 건 끝났어. 공간이 휘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윤정은 숨을 내뱉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피로에 관한 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어진 문장이 단칼처럼 망설임을 잘랐다. 이번 것도 그렇게만 하면 돼. 완벽한 계획이었잖아. 그녀는 재생을 멈추었다. 이어폰을 뺀 뒤에 현관 체인이 스스로 울리는 소리가 착시처럼 들렸다. 진실은 늘 소문처럼 시작된다. 그러나 소문은 증거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기가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슬픔이 환영을 입고 돌아온 건 아닐까?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남자의 숨, 낮게 깔린 웃음, 그리고 이름 모를 여자와의 짧은 언쟁. 보험이 들어가 있잖아. 당신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 계산했을 뿐이야.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방 한가운데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심장의 박동이 손바닥을 밀었다. 절망은 어둠처럼 밀려왔고 그 어둠의 가장자리에 아주 가느다란 희망이 떨고 있었다. 희망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희망은 그녀에게 내일 경찰서를 떠올리게 했다. 다음 날 경찰서 민원 창구 앞에서 그녀는 번호표를 쥐고 기다렸다. 모니터에는 실종, 분실, 교통사고 처리 안내가 반복되었다. 대기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어깨가 봄빛에 지쳐 있었다. 다음 분, 유리 칸막이 너머의 직원은 친절했다. 그러나 친절은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말문을 열었다. 딸이 심장마비로 갔다고 했는데요. 저는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의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녀는 USB를 꺼낼까 고민했다가 먼저 말로 설명했다. 법주사, 스님의 쪽지, 녹음 파일의 문장 몇 개, 사위의 지나친 배려, 그리고 새로 갱신된 보험. 단어들이 유리벽에 부딪혀 다시 그녀 쪽으로 튀어오는 느낌이었다. 직원은 잠깐 침묵하다가 설명했다. 유족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원인 규명이 어렵고 부검은 이미. 그는 표준화된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갔다. 증거를 제출하시면 내사 참고는 가능하나
개인 간 녹취는 맥락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은 틀리지 않았다. 법은 늘 문장을 완성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문장으로 환대받지 못했다. 그녀가 유리벽 바깥의 공기처럼 느껴졌다. 그때 다른 직원이 컵을 들고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유족분들이 다 그러시더라.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칸막이를 통과해 그녀의 귓속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설명이 많은 사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 혹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을 느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주저앉았다. 편견의 벽은 누군가의 정색한 설명보다 그런 수치는 말 한 줄에서 더 높아지곤 했다. 그녀는 끝까지 차분하게 말했다. 자료를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접수증 한 장이 그녀의 손에 놓였다. 얇은 종이는 공식의 온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하지는 못했다. 경찰서를 나서자 바람이 옷깃을 뒤흔들었다. 햇빛은 거리에 공평하게 내렸고 공평함은 그 자체로 잔인할 때가 있었다. 그녀는 근처 벤치에 잠깐 앉았다. 지갑에서 딸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오늘은 왠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영아, 그녀는 입모양만 만들었다. 눈물이 고였고 그러나 떨어지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지 않도록 애써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너무 맑았다. 맑음이 마음을 지워 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걸었다. 다음 목적지는 약국이었다. 약국의 유리문을 밀자 청량한 벨 소리가 울렸다. 카운터 안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윤정은 봉투를 꺼내 놓았다. 전날 밤 문 앞에 놓여있던 약이었다. 이걸 환불해주세요. 직원은 봉투를 열어보고 미간을 좁혔다. 개봉하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필요 없어요. 직원은 차분히 설명했다. 개봉하지 않으셨으면 가능하긴 한데 처방전이 없으시면 규정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끄덕였다.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도연이 나왔다. 하얀 가운, 정확한 걸음, 그리고 환자에게 향하는 미소. 어머님, 그는 반가움과 염려를 정교하게 섞어 부른다. 왜 오셨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동시에 이쪽으로 모였다. 공기의 밀도가 변했다. 장모와 사위, 약사와 손님, 걱정과 오해가 같은 공간에 겹쳐 앉았다. 도연이 봉투를 들여다보고 직원에게 미세하게 눈짓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는 곧장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말투는 나무결처럼 부드러웠다. 어머님, 요즘 많이 못 주무시잖아요. 이건 아주 약한 성분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왜요? 그냥 그는 웃었다. 웃음은 얇게 씌운 유약 같았다. 괜찮아요. 불안하면 누구든 약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누구든이라는 말이 오늘은 유난히 상처처럼 들렸다. 누구든, 그러나 특히 장모. 누구든, 그러나 특히 약사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사람. 카운터 옆에서는 대기하던 중년 여성이 조용히 속삭였다. 요즘 어르신들 불면 많지. 그녀는 알았다. 이 속삭임이 악의가 아니라는 걸. 그러나 악의가 아닐수록 편견은 일상으로 가장에 더 잘 스며든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환불해줘. 도연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가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럼 어머님, 오늘은 다 드시지 말고 반만. 그녀는 봉투를 집어 그대로 가방에 넣었다. 됐어. 다른 날 오마. 문을 나서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굳은 입술, 빠른 숨 길을 건너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지? 약인가? 제도인가? 사람인가? 혹은 나 자신인가? 대답은 쉬웠다. 싸움의 상대는 복수였다. 동시에 단수였다. 진실. 그것 하나를 향해 걷는 길 위에 수많은 방해물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정화에게 연락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례식 이후 그녀는 두어 번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답하지 못했다.
오늘은 달랐다. 혹시 시간 되니 메시지가 배달되기도 전에 벨소리가 울렸다. 전화였다. 어머님, 저 정화예요. 그녀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느낌이요. 저도. 요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찻집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유리창 너머의 햇살이 컵 가장자리를 타고 번졌다. 정화의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말없이 잠깐 찻잔 속 김이 오르는 것을 보았다.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듣고도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녀는 숨을 골랐다. 말해줘. 정화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노트 가장자리는 자주 만져서 반들거렸다. 지영이는 몇 달 전부터 누군가를 두려워했어요. 누구? 도연 씨요. 그녀의 이름 없는 심장이 아주 짧게 멈춘 듯했다. 정화는 말을 이어갔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도연 씨 통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이제 상관없어. 그 말이 계속 맴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약, 보험, 계좌 이런 단어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재킷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작은 사각형이 그녀의 손바닥에 놓였다. 이걸 찾았어. 정화의 눈이 커졌다. 혹시 들었어? 조금. 그녀는 휴대전화의 메모 앱을 열어들은 문장들을 적어둔 화면을 보여주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제가 회사 조사팀에 있을 때 쓰던 방법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그녀는 낮게 덧붙였다. 증거를 혼자 들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은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요. 그 말은 경고이자 연대였다. 두 사람은 다음 스텝을 간단히 정했다. 녹음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좌 이름과 날짜를 표로 만들고 약의 성분과 용법을 리스트로 뽑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방향을 준다. 방향은 숨을 고르게 한다. 찻집을 나설 때 정화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혹시 경찰에 가보셨어요? 갔지. 어땠어요? 문장으로는 친절했고 마음으로는 멀었어.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죠. 길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이상하게 힘이 있었다. 길은 늘 누군가의 발자국에서 시작되었고 그 발자국이 양심의 발자국이면 더 오래 남았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연이었다. 어머님, 낮에 오셨더라고요. 환불은 제가 따로 처리해 둘게요. 괜찮아.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괜찮다고 했잖니. 그가 잠깐 웃었다. 어머님, 저를 믿으셔도 돼요. 그 문장이 등을 스쳤다. 믿음은 누구의 허락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은 바쁘다. 통화가 끝나자 심호흡을 길게 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저녁의 소리. 평범함이 얼마나 기적인지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 오늘의 평범함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었다. 그 생각이 그녀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결심을 더 단단하게 했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파일 이름을 날짜 순으로 바꾸고 들은 구절들은 시간 표시와 함께 기록했다. 화면 속 커서가 깜박거렸다. 깜박임은 조급함을 부르곤 했지만 오늘은 오히려 호흡을 가다듬게 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은 자신을 북돋았다. 그때 문자가 도착했다. 미확인 번호였다. 어머님, 내일 점심 가능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번호를 눌러보면 저장된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문장의 결이 익숙했다. 그는 늘 이렇게 배려의 말투를 부렸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정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낮, 혹시 시간 되니? 네, 같이 가요. 짧은 약속이 긴 밤을 떠받쳤다. 다음 날,
그녀는 일부러 약국 근처 카페로 갔다. 약국의 유리문이 보이는 자리였다. 정화가 조금 늦게 도착했다. 둘은 눈인사를 나누고 노트북을 펼쳐놓은 채 커피를 주문했다. 정화가 낮게 속삭였다. 약국 재고 관리 프로그램, 제가 접근할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합법적 범위에서. 위험하진 않니? 조심할게요. 커피 향이 작은 방패처럼 두 사람 앞을 지켰다. 잠시 후 도연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손님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카운터 뒤로 사라졌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분침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시간은 오늘도 공평했고 그 공평함을 우리의 편으로 바꿔야 했다. 점심 무렵 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근처세요. 그러면 제가 모실게요. 괜찮아. 볼일 보고 갈게.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그는 거리를 좁히려 했다. 오늘만큼은 그녀가 거리의 주인이었다.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자 정화가 말했다. 그 사람, 어머님 동선을 아나 봐요. 아마도 그녀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림자는 발밑에 조용히 붙어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는 늘 따라오고 때론 사람보다 먼저 간다. 오늘 그녀의 그림자는 경찰서의 유리벽을 지나 약국의 유리문을 지나 누군가의 의심 속을 지나 진실에 닿고 싶어 했다. 오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체인을 걸었다. 오늘의 햇빛은 유난히 오래 남았다. 거실 바닥에 네모난 빛 두 개가 겹쳤다 떨어졌다. 노트북에서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잡음 뒤로 아주 또렷한 문장이 박혔다. 보험은 깔끔하게 처리됐어.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아. 완벽한 계획이었어. 그녀는 멈췄다. 눈을 감았다. 편견은 때로 피해자 안에서도 자라난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편견.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내가 그를 미워하고 싶어서 문장들을 짜맞추는 건 아닐까? 그러나 문장은 다시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꿈에서조차 멀어지던 그 아이. 멀어짐은 늘 신호였다. 신호는 방향이었다. 방향은 오늘의 할 일을 말해주었다.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이웃 아주머니였다. 김치 반쪽을 나눠주며 말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혼자 있지 말고.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사람의 말은 때로 약이 된다. 소금기가 있는 약. 눈물이 살짝 올라왔다가 아주머니의 수다에 섞여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명령했다. 무너지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말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처럼 공중에 맴돌았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언제 끝날 수 있는가? 그러나 질문들 위로 한 문장이 내려앉았다. 지영이는 사고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침이자 기도였다. 기도는 방향을 잃지 않았다. 밤늦게 정화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전 보건소 점검팀 위장으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서류는 준비 중. 리스크는 제가 감당할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선은 넘어도 되는 선일까? 그러나 진실은 때로 문턱을 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다. 가치가 답장을 보낸 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이 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오래전 중고로 사두고 거의 쓰지 않았던 것. 건전지를 교체하고 스위치를 올리자 초록 불이 켰다. 초록은 오늘 처음으로 온전히 희망처럼 보였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법주사의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노승의 눈빛이 떠올랐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얇아지는 순간 그녀는 낮게 물었다. 정말로 기적은 존재하나? 기적이란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우연인가? 아니면 끝까지 가려는 인간의 의지가 맨 마지막 문을 여는 순간인가? 대답은 오지 않았지만 그 질문이 그녀를 내일로 데려갔다. 내일,
그녀는 더 낮고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약국의 선반 뒤, 재고 프로그램의 숫자들 사이, 유리병들의 달그락거림 사이,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의 등불을 찾을 것이다. 새벽녘,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울렸다. 미확인 번호. 일요일, 펜션에서 지영이 물건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일요일, 산소, 펜션. 단어들이 차갑게 맞물렸다. 함정의 냄새는 늘 깨끗했다. 깨끗해야 사람들이 안심하니까.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앉았다. 가슴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만 있지는 않았다. 두려움과 함께 또 하나의 감정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결심. 결심은 낡은 신발처럼 발에 맞았다. 내일, 우리는 움직일 것이다. 오늘의 모욕과 무력감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때로 모욕에서 핏줄을 찾는다. 그 핏줄이 곧 용기였다. 창밖이 푸르게 밝아오자 새소리가 벽을 타고 내려왔다. 그녀는 일어나 물을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는 언제나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소리였다. 컵에 물을 붓고 한 모금 마시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덜 흔들렸다. 그녀는 거울을 향해 아주 작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가 간다. 끝까지 그 말은 집안 어딘가에 다처럼 내려앉았다. 다이 내려앉으면 배는 떠밀리지 않는다. 그녀는 문 앞에서 체인을 풀었다. 쇠사슬이 아주 조용하게 미끄러졌다. 문손잡이를 쥐는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오늘의 길은 어제의 길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길은 늘 같은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진실. 진실은 멀고 그러나 멀기 때문에 더 또렷했다. 그녀는 신발끈을 묶으며 생각했다. 만약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있을까? 대답은 하나였다.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 움직인 일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움직이면 절망은 경계가 되고 희망은 방향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편견은 무너진다. 무너져서 길이 된다.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맑았다. 맑음은 때로 잔인했다. 모든 얼룩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최윤정은 야른 코트를 여미고 약국 앞 골목 모퉁이에 섰다. 정화가 정장 차림으로 다가왔다. 서류철이 깔끔하게 팔에 끼워져 있었고 표정은 조용히 단단했다. 준비됐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 안쪽이 마른 나무 껍질처럼 갈라졌지만 말은 부드럽게 흘렀다. 가자. 유리문을 밀자 벨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손님 둘이 기다리는 중이었다. 카운터 안쪽에는 젊은 직원이 있었다. 그때 안쪽 문이 열리고 도연이 하얀 가운 자락을 정리하며 나왔다. 미소는 정확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정화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보건소 의약품 관리팀입니다. 불시 점검입니다.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도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수축했다가 풀렸다. 아, 요즘은 미리 연락을 안 주시는군요. 그는 곧바로 카운터를 돌아 나와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작은 사무공간에 들어서자 선반들이 벽을 따라 빽빽하게 서 있었다. 약병들이 차례로 앉아 있었다. 라벨은 반듯했고 문서철은 크기에 맞춰 정리되어 있었다. 정화가 장갑을 끼며 차분히 말했다. 재고대장과 실물, 그리고 최근 3개월 구매 출고 기록을 대조하겠습니다. 도연이 결제함을 열어 서류를 내줬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다. 윤정은 문턱 근처에 서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선반 맨 윗칸에 다른 병들과 미묘하게 간격이 다른 약병들이 있었다. 라벨에는 익숙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베타 차단제, 심박 억제, 심장이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박혔다. 정화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재고 프로그램을 띄웠다. 숫자들이 일정한 박자로 흘렀다. 그녀는 커서를 움직이며 물었다. 이 약들은 별도 관리 대상인가요? 네,
고위험군은 따로 관리합니다. 출고량 대비 주문량이 조금 과합니다. 요즘 수요가 늘어서요. 답변과 질문이 서로의 꼬리를 물었다. 윤정은 선반 가까이 다가가 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라벨이 바코드 라벨 위에 덧붙여져 있었다. 아주 얇게,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두께였다. 손가락으로 살짝 밀자 라벨의 모서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그녀는 병을 제자리에 놓았다. 이 라벨은 언제 교체하셨어요? 도연이 웃었다. 라벨러가 가끔 오작동을 일으켜서요. 같은 라벨을 다시 붙였습니다. 웃음은 설명을 이끌었고 설명은 빈틈을 메웠다. 그러나 빈틈은 메꾸면 메꿀수록 더 눈에 띄는 법이었다. 정화가 조용히 손짓했다. 대장과 실물의 수량이 맞지 않는 약이 있어요. 도연이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대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반품 처리 예정분이 있을 겁니다. 날짜가 엇갈린 걸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대 눈은 숫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반품 접수 내역을 확인해도 될까요? 그러며 도연이 파일함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그 사이 윤정의 시선이 선반 아래쪽 작은 캐비닛으로 흘렀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도연이 열쇠를 꺼내려다 멈칫했다. 손끝이 아주 미묘하게 굳었다. 거긴 냉장 보관 대상이에요. 정화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더 우선 확인해야겠네요.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났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투명한 바이알과 갈색 병들이 바구니에 정리되어 있었다. 라벨에는 숫자와 약어가 불빛처럼 짧게 반짝였다. 정화가 목록과 대조했다. 이 병은 기록상으로는 이미 소진인데요. 도연이 바로 대답했다. 임시 대체분을 받았습니다. 입력이 늦었나 봅니다. 말은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연습된 것처럼 느껴졌다. 윤정은 숨을 골랐다. 두려움의 그늘이 발목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그늘 옆에 작은 불씨가 깜박였다. 희망. 희망은 불안의 반대편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바로 옆에서 고개를 든다. 정화가 휴대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으며 캡을 천천히 돌렸다. 병 입구 쪽, 라벨 안쪽에 아주 얇은 보조 스티커가 감겨 있었다. 날짜가 다르게 찍혀 있었다. 약사님, 이건 제조사 라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연의 미간이 아주 식은땀처럼 좁아졌다. 병 공급사가 여러 곳이라서요. 그는 곧바로 미소를 회복했다. 관리상 문제로 보이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화는 간단한 시약 스트립을 꺼내 약액의 표면에 살짝 닿게 했다. 색이 곧장 변했다. 윤정은 결과를 해석할 수 없었지만 정화의 눈동자가 아주 조용히 흔들리는 걸 보았다. 약병이 제자리에 돌아가고 캐비닛 문이 닫혔다. 금속이 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점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화가 말했다. 어조는 변함없이 차분했다. 그러나 차분함은 오늘 우리 편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에 열을 훔쳐갔다. 골목의 햇빛이 물결처럼 번졌다. 정화가 낮게 말했다. 표면상으로는 딱 잡힌 건 없지만 라벨과 수량 그리고 반품 내역이 맞지 않아요. 그럼 샘플을 맡겨야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합법적 범위에서 성분 확인이 가능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지친 나무가 바람의 마지막으로 허리를 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다. 고마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는 말에 지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빛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 빛은 오래 남지 못했지만 방향을 충분히 가리켰다. 오후 작은 사설 검사실의 상담실에 앉았다. 젊은 연구원이 장갑을 끼고 샘플을 받아들었다. 설명은 간단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리고 문서화된 결과만 제공한다는 것 공정했다. 공정함은 위로가 되었다. 결과는 내일 오후쯤 가능하다고 했다. 방을 나서며 윤정은 생각했다. 누군가의 양심이 절차의 옷을 입으면 그건 작은 기적이다.
기적이란 초월이 아니라 정확함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연이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제가 특별히 구한 약이 있어요. 어머님께 꼭 맞을 거예요. 목소리는 친절했고, 친절은 습관이었고, 습관은 때로 가면이었다. 윤정은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어서 미확인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일요일, 펜션에서 지영이 물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에 온 그 문장이었다. 덧붙은 한 줄이 있었다. 어머님 혼자 오시면 더 편할 거예요. 혼자. 그 단어는 귀 속에서 오래 울렸다. 혼자는 심과 고요를 뜻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고립과 표적을 뜻했다. 저녁, 정화가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은 식탁에 노트를 펼쳤다. 날짜와 통화, 도연의 동선, 약의 흐름. 줄이 그어지고 화살표가 연결되었다. 어머님, 미끼를 던져야 할지도 몰라요. 어떤 보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움켜쥐었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가 어머님 보험을 이미 갱신했다면 특약이나 수익자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스스로 약을 찾는 척하면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올 거예요. 윤정은 잠시 침묵했다. 두려움과 결심이 같은 무게로 가슴을 눌렀다. 해보자. 그 한마디는 길을 열었다.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보험사 지점으로 갔다. 대기 의자에 앉자 벽 모니터에서 광고 영상이 반복됐다. 당신의 내일을 지켜드립니다. 문장과 음악이 과하게 온화했다. 상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젊은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어머님 명의의 기존 상품을 점검해 드릴게요. 키보드가 또박또박 소리를 냈다. 최근 갱신이 한 건 있네요. 보장 범위가 넓어졌고 특약이 추가되었어요. 누가 했죠? 대리 신청과 직접 서명이 함께 가족분이 도와주셨네요. 상담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수익자란에는 익숙한 이름이 선명했다. 정도현. 윤정은 손끝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경 원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다. 수익자 변경을 즉시 신청하겠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안내문이 프린트되어 책상 위로 미끄러졌다. 종이의 흰색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정화가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잡는 힘은 가볍고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잠깐이라도 절망의 가장자리를 물러나게 했다. 지점을 나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연이었다. 어머님, 혹시 근처세요? 그는 어찌나 타이밍이 정확한지 우연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점심이라도 바쁘다. 어머님, 이제 불필요한 걱정은 그만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그녀는 통화를 끊었다. 거리의 소음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유모차 바퀴가 인도를 구르며 지나갔다. 살아있는 도시의 소리가 그녀의 귀를 깨웠다. 사람들은 각자의 오늘을 살고 있었다. 그녀도 자신의 오늘을 살아야 했다. 오후 늦게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연구원이 인쇄물을 건넸다. 설명은 간결했다. 수면유도 성분과 강한 진정 성분이 병용되어 있었고 특정 성분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장기간 복용 시 심혈관계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 서늘하게 정확한 문장이었다. 윤정은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진실이 종이 위에 앉아 있었다. 진실. 단어가 오늘만큼 무겁고도 가벼웠던 적이 있었을까? 무거운 이유는 책임이고 가벼운 이유는 방향이었다. 정화가 낮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체계화해서 제출합시다. 그리고 미끼는 유지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 등뼈를 세웠다. 희망은 떠드는 법이 없었다. 그저 등을 세우게 했다. 밤, 창밖으로 비가 얕게 내렸다.
도시는 소리에 피부를 얇게 갈아 끼운 듯 조용해졌다. 윤정은 거실 조명을 낮추고 녹음기를 앞에 놓았다. 버튼을 눌러 짧게 테스트했다. 초록 불빛이 점처럼 깜박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워도 간다. 거울 속의 눈이 대답했다. 간다. 그때 전화가 왔다. 미확인 번호였다. 어머님, 일요일 약속 잊지 마세요. 지영이 편지가 어머님께 꼭 필요할 거예요.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다. 그러나 친절은 오늘 칠이 벗겨진 가면처럼 보였다. 주소를 보내. 조용한 곳이에요. 쉬고 오시기에 좋아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혼자 오셔야 합니다. 그녀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알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일요일 펜션. 위치 공유할게. 곧바로 답이 왔다. 경찰 쪽에 친한 분과 상의해서 주변 대기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녹음기와 위치 공유를 설정하고 약병을 가지고 펜션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 했다. 준비라는 단어는 공포를 작은 상자에 담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상자는 젖지 않게, 젖더라도 가라앉지 않게 배낭의 맨 아래에 놓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보험사 지점에서 서류를 제출했다. 접수 도장이 붉은 원을 남겼다. 붉음은 경고이자 확언이었다. 이제 더는 그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문 하나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나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짧게 앉았다. 커피 표면에 비치는 창밖이 흔들렸다. 사람들의 얼굴, 신호등의 색, 지나가는 구름.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인가? 법인가? 아니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인가? 대답은 복합이었다. 믿음은 하나가 아니라 손가락처럼 다섯이 모여 주먹이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오후, 도연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환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요즘 피곤하시죠? 괜찮다. 일요일에는 꼭 저랑 같이 가요. 길도 험하고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친절은 보호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옷 안쪽에서 낯선 색의 천이 비쳤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내가 알아서 갈게. 그가 화면 속에서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요즘 누가 어머님을 흔드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해요. 말의 결이 바뀌었다. 부드러움 뒤에 얇고 단단한 칼날이 비쳤다. 그녀는 화면을 끄며 속삭였다. 나도 알아. 진짜 누군지. 밤, 그녀는 펜션 주소를 지도 앱에 저장하고 경로를 시뮬레이션했다. 빠른 길, 안전한 길, 우회로. 지도 위에 선들이 흘렀다. 방 안에서는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걸었다. 초침은 재촉이 아니라 위로였다. 한 칸씩, 한 칸씩. 사람의 발걸음도 그렇게 가면 된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딸의 사진을 세워두었다. 사진 속 미소가 형광등 아래서 조금 더 밝아 보였다. 지영아, 같이 가자. 말은 기도였고 기도는 준비였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맑았다. 맑음은 오늘 잔인하지 않았다. 잔인하지 않기를 스스로 설득해서였을까? 그녀는 어제 저녁에 챙겨둔 작은 가방을 맸다. 녹음기, 휴대폰 보조 배터리, 물, 그리고 약병. 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이마에 선이 곱게 서 있었다. 실패해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야. 그녀는 문을 나섰다. 도로는 일요일에 한산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차창 바깥으로 나무가 뒤로 흘렀다. 희망이 창문 틀에 턱을 괴고 앉아 밖을 내다보는 듯했다. 그녀는 정화에게 위치 공유를 켰다. 출발. 화면에 작은 파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길로 접어들자 공기의 온도가 내려갔다. 법주사가 있는 산맥의 능선이 멀리서 어둡게 이어졌다. 언젠가
논리의 강물과 기도의 강이 한 곳에서 만나는 지점을 상상한 적이 있다. 오늘 그 지점으로 가는 것 같다. 두 강이 만나는 곳에서 편견의 벽이 조금은 낮아지기를, 절망이 조금은 뒤로 물러나기를, 그리고 진실이 물가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를. 펜션이 있는 길로 접어드는 순간 휴대전화가 떨렸다. 도연이었다. 어머님, 어디세요? 가는 중. 길이 험해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필요 없다. 어머님, 정말 그녀는 통화를 끊었다. 차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다. 나무 그늘이 유리창에 얼룩처럼 번졌다. 가방 속에서 녹음기의 초록 불빛이 가만히 숨 쉬었다. 그녀는 핸들을 꼭 쥐었다.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변명일까? 사과일까? 혹은 또 다른 함정일까? 그녀는 입술을 단단히 다물었다.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을 들고 도착하는 자에게 길은 늘 어떤 답을 준비한다. 그 답이 오늘 누구의 목소리로 나오든. 펜션 앞 작은 마당에 차를 세우자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쳤다. 구름 한 점이 느리게 지나갔다. 문간에 서 있는 그림자가 손을 흔들었다. 도연이었다. 영접하는 사람의 미소, 환영과 체포 사이에 있는 애매한 미소. 그녀는 차에서 내려 가방끈을 고쳐맸다. 심장이 가볍게 쿵쿵거렸다. 바닥은 단단했고 하늘은 조용했다. 오늘 희망과 위험은 같은 속도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펜션 안은 오래 닫아둔 책 속처럼 눅눅한 냄새가 났다. 현관을 들어서자 먼지가 발끝에서 가볍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거실 중앙에는 낡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두 개가 마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소나무 그늘이 느리게 흔들렸다. 최윤정은 가방끈을 고쳐 매고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규칙성은 때로 위장이었다. 도연이 컵 두 개를 내려놓았다. 차색이 연한 호박빛을 띠었다. 길 험했죠. 물 먼저 드세요. 윤정은 컵을 들어 올리되 입에 대지 않았다. 액체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경고처럼 보였다. 지영이 물건은 그녀가 먼저 물었다. 도연은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머리핀, 구겨진 사진, 투명한 약병 하나. 이거 아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먹던 안정제예요. 힘드시겠지만 보시고 마음 추스르시길. 그는 늘 그랬다. 애도의 형식을 정확히 갖춘 채 애도의 빈틈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밀어넣었다. 윤정은 약병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들어 글을 보았다. 라벨이 바뀌었네. 리뉴얼했나 봐요. 날짜는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다. 준비된 대답에는 살아있는 체온이 없었다. 잠깐의 고요 뒤에 윤정이 말했다. 어제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 그의 눈빛이 보이지 않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오래 살지 못했다. 그는 바로 미소를 회복했다. 어머님이 원하시면 그게 맞죠. 전 괜찮아요. 말은 관대했다. 관대함은 때로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렸다. 치맛단 안쪽에 고정한 작은 녹음기의 초록 불빛이 그녀만의 속도로 깜박이고 있었다. 초록은 오늘 희망의 색이었다. 도연이 컵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긴장 푸세요. 오늘 이 자리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린 가족이에요. 그는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았다. 어머님, 저를 믿으세요. 윤정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믿음은 누가 달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의 눈꼬리가 오차없이 움직였다. 불쾌함보다는 호기심, 경멸보다는 계산이 번갔다. 그럼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기도, 편견,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 그는 단어를 길게 늘렸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냉기가 났다. 윤정은 약병을 테이블 가운데로 옮겼다. 병이 나무결을 스치며 내는 가느다란 소리가 늘어졌다. 이 약, 검사 맡겼다. 검사요? 수면 유도와 진정 성분이 섞였더라. 용량도 높았고
요즘 그런 보조제가 많아요. 인터넷에서도. 그리고 그녀는 그의 말을 덮었다. 라벨 날짜가 뒤섞여 있어. 반품 기록도 수량이랑 맞지 않고 도연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한번 움찔했다. 그는 곧바로 손을 포개며 웃었다. 관리상 실수죠.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윤정은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여자는 이제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 녹음도 있어. 도연의 미소가 마치 야른 유리처럼 금이 같다. 어머님, 그건 완벽한 계획이었어. 이번 것도 그렇게만 하면 돼. 그녀는 또박또박 문장을 전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녹취는 오해를 낳아요. 맥락 없이 들으면 누구나 맥락. 그녀가 낮게 웃었다. 웃음은 오래 묵힌 소금처럼 쓰게 번졌다. 딸의 장례에서 울던 내 얼굴, 보험 서류에 내 이름, 약병의 라벨, 캐비닛의 열쇠, 야간 통화의 문장. 그게 내 맥락이야. 그녀는 몸을 숙였다. 그의 눈동자에 자신의 얼굴이 작게 비쳤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원하는 건 나야. 도연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림자가 그녀 위로 길게 드리웠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와 손등으로 컵을 가리켰다. 드세요. 손이 많이 떨리세요. 안 마셔. 왜요? 목이 타는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야. 분노 때문이지.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비쳤다. 억눌렀던 무언가의 조각이 가장자리에서 삐져나왔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천천히 두드렸다. 톡, 톡. 어머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싸움이 될 필요는 없어요. 지영이는 약했어요. 그가 아주 낮게 덧붙였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구하지 못해요. 그 말을 내가 할 자격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우리 지영이를 죽였니? 돈 때문이니? 아니면 내 완벽한 계획에 방해가 됐기 때문이니?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올렸다. 눈빛이 차갑게 맑아졌다. 맑음은 잔인했다. 돈은 수단이었어요. 질서가 필요했죠. 쓸모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사람을 쓸모로 나눠. 세상은 늘 그렇게 나눴어요. 어머님이 모를 뿐. 그는 미소 지었다. 저는 다만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윤정은 의자 등받이를 힘주어 잡았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다. 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강은 건너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어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거실 구석에 카메라 하나가 붉은 점을 켰다. 안전장치예요. 어머님이 흥분하실까봐. 카메라가 널 구해줄 거라 믿니? 아니요. 진실이 절 구하죠.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어머님,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 말 제가 더 잘 알아요.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윤정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의 간격이 팔꿈치 하나 들어갈 만큼으로 좁혀졌다. 그의 손끝이 약병으로 향하는 순간 윤정이 먼저 집어들었다. 약병이 그의 손등을 스치며 돌아섰다. 그녀는 약병을 자신의 코앞에 들고 라벨을 말했다. 이 라벨, 너의 손글씨야. 익숙하더라. 도연의 숨이 아주 얕게 흔들렸다. 손글씨는 비슷비슷하죠. 지영이는 알아봤어. 손글씨뿐 아니라 내 계획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여기 내 과거가 있다.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살던 대학 시절의 여자친구, 욕실 미끄러짐, 보험 수령자, 전주에서의 개업, 개명, 그리고 내가 지나온 양심의 발자국을 지우려 한 모든 시도. USB 금속 표면에 빛이 흘렀다. 도연의 눈길도 짧게 흔들렸다. 그는 갑자기 웃었다. 어머님, 편견은 무섭습니다. 슬픔은 사람을 맹목으로 만들죠. 당신은 지금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어요. 그게 편견이라면 이건 뭐지? 그녀는 재킷 안쪽에서 얇은 종이를 꺼냈다. 검사 결과 요약본. 글자가 명료했다. 의학적 위험.
장기 복용 시 심혈관계 급성 이상. 그녀는 종이를 테이블에 놓고 눈을 들었다. 이제 내 차례야. 내 입으로 말해.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다. 바람이 유리창을 한번 스쳤다.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더니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는 의자를 빼며 앉았다. 목소리를 낮췄다. 처음은 어리석은 실험이었어요. 대학 시절, 욕실의 물기, 베타 차단제. 아주 작은 양으로도 사람은 넘어지더군요. 그가 마치 과제를 설명하듯 담담하게 이어갔다. 그 다음은 더 정교해졌죠. 와인과 항응고제, 가스 누출, 교통사고, 논리의 강물 위에 감정의 다리를 놓으면 사람들은 다 건넙니다. 슬픔과 동정이 모든 흔적을 덮어주죠. 윤정의 입술이 떨렸다. 지영이는 다르게 됐어야 했어요.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렸죠. 손끝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그때 알았어요. 내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는 말을 멈췄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내가 살아야 했으니까.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고백이었다. 고백은 구원이지 않았다. 고백은 증거였다. 윤정은 한 발짝 물러서서 가방을 열었다. 녹음기의 빨간 버튼이 섬광처럼 깜박였다가 멈췄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그것을 올렸다. 끝났어. 도연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뭘 끝내요? 내가 끝냈지. 내가 스스로. 그녀는 손바닥으로 녹음기를 감쌌다. 이 방의 공기, 너의 문장, 너의 숨 다 담겼어.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뻗었다. 녹음기를 낚아채려는 순간 윤정이 몸을 돌려 품에 감쌌다. 그가 손목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의 힘이 뼈를 누르듯 아팠다. 놓으세요. 싫다. 몸과 몸이 부딪혔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서 나무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누가 누구를? 우린 같은 배에 있어요. 아니, 난 내가 만든 강을 건너지 않아. 그녀는 발뒤꿈치로 그를 밀어냈다. 그가 중심을 잃고 한 발 물러났다. 순간 그의 표정에서 부드러움의 마지막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눈빛이 칼날로 변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작은 주사기, 빛을 받아 날이 선 유리.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완벽한 계획 중 일부였어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윤정은 숨을 들이켰다. 발밑의 카페 위 얇았다. 도주로는 좁았다. 그러나 좁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옆으로 던지듯 비켜섰다. 주사기가 허공을 그으며 소파 팔걸이를 스쳤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는 다시 몸을 던졌다. 그녀는 테이블을 들어 올려 그의 동선을 막았다. 나무가 그의 정강이를 때렸다. 그의 얼굴에 짧은 일그러짐이 스쳤다. 어머님, 이러다 다쳐요. 그 말 내가 가장 많이 했겠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뜨거움은 절망의 열이 아니었다. 생존의 열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정화였다. 도착, 위치 확인, 세 글자 알림이 화면에 번쩍였다. 윤정은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미끄러뜨려 소파 밑으로 숨겼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보았다. 왜 하필 우리였니? 가까웠으니까. 그게 이유야. 세상은 가까운 것을 먼저 선택해요. 보험사고도, 사랑도, 배신도. 아니야. 넌 가까움을 이용했을 뿐이야. 가까움은 사랑이 아니라 접근성일 뿐이야. 그는 씩 웃었다. 철학적이네요.
하지만 철학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아요. 그가 다시 다가왔다. 윤정은 가방 속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냈다. 코로나 때 사두었던 패브릭 미스트. 그는 멈칫했다. 웃기지 마세요. 웃기게 만든 건 내가 먼저야. 그녀는 스프레이를 그의 눈앞으로 뿌렸다. 순간 그는 옆으로 고개를 틀며 눈을 감았다. 윤정은 문 쪽으로 뛰었다. 손이 문고리를 찾았다. 문고리가 고양이처럼 미끄러졌다. 뒤에서 발걸음이 바람처럼 몰려왔다. 어깨가 잡히는 순간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외부에서 발소리, 낮고 명확한 목소리. 정도연 씨,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도연의 손이 잠깐 느슨해졌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열지 마세요. 우릴 망치고 싶어요. 내가 이미 망쳤어.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영장 있습니까? 안쪽에서 물은 목소리가 아니라 바깥의 권위가 던지는 문장이었다. 현행범 체포 사유 충분. 문 개방하세요. 도연이 욕을 짧게 내뱉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고 계산이 사라지고 본능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를 등 뒤로 밀치고 현관으로 다가가 잠금 장치를 잡았다. 윤정은 거실 쪽으로 두 걸음 물러나며 외쳤다. 여기 녹음 있어요. 문박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수갑에 짤깍이는 소리가 겹쳐 들렸다. 찰나 도연이 뒤로 돌아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려는 그 순간 문이 폭발하듯 열렸다. 검은 조끼를 입은 형사 둘이 들이닥쳤다. 하나는 방패를, 하나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정도연, 멈춰. 전기 충격기의 푸른 번개가 바닥을 스치며 공기를 찢었다. 도연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형사가 그의 팔을 꺾어 바닥으로 눌렀다. 몸과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며 금속이 서로를 찾는 소리를 냈다. 정도연 씨,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 권리가 명확하게 낭독되었다. 명확함은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다. 윤정은 벽에 기대 숨을 골랐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다가 돌아왔다. 정화가 문간에 나타났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그녀는 윤정에게 달려와 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 끄덕임이 눈물이 되어 쏟아지려는 순간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아직 울지 말자. 아직 한 문장이 남았다. 그녀는 형사 쪽으로 돌아서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여기에 다 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백을 꺼냈다. 증거물로 확보하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도연이 고개를 들어 윤정을 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 말 결국 제 편이 될 거예요. 윤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그리고 내 실력은 파괴였어. 그는 비웃음을 짧게 흘리더니 형사에게 이끌려 일어섰다. 다리 힘이 잠깐 풀려 비틀거렸지만 곧 걷기 시작했다. 문간을 지나며 그는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패배의 서늘함과 아직 사라지지 않은 자만의 잔향이 공존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방 안에는 먼지와 햇빛만 남았다. 윤정은 느리게 걸어 테이블 앞에 섰다. 약병이 여전히 가운데 있었다. 그녀는 병을 집어 창가로 가져갔다. 햇빛이 라벨 위에 앉았다. 라벨의 글씨가 또렷해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병을 들고 한참 서 있었다. 산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바람 속에서 딸의 웃음이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환청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희망은 소리의 형태로도 존재했다. 그녀는 병을 손바닥에서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았다. 바깥의 숲, 멀리 이어지는 능선,
그리고 그 능선을 넘어 흐를 논리의 강물과 기도의 강이 겹쳐지는 지점이 마음속 지도로 또렷해졌다. 정화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이제 끝난 걸까요? 윤정은 잠시 생각했다. 끝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크고 추웠다. 법정이 남았지. 그래도 오늘 큰 강 하나는 건넜어. 무서웠죠. 무서웠어. 그녀는 솔직했다. 하지만 무서움을 견디는 게 용기라면 무서움을 증거로 바꾸는 건 정이겠지.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창밖에서 종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울렸다. 법주사에서 이 바람을 타고 넘어온 듯한 얇고 단단한 울림. 윤정은 눈을 감았다. 두려움의 그늘은 아직 근처에 있었지만 그늘 옆에서 진실의 등불이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형사가 돌아와 간단히 정리했다. 현장에서의 진술과 증거 녹음, 검사 결과, 보험 수익자 내역까지 충분합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댓말 속에서 진심이 읽혔다. 존중은 사람을 사람으로 되돌린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형사가 나간 뒤 방 안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소파 팔걸이에 찢긴 천, 넘어져 뒤집힌 의자, 테이블 위에 USB. 전쟁터의 잔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재건의 자재들이었다. 그녀는 USB를 조심스럽게 주워 손바닥에 올렸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의 열을 천천히 빨아들였다. 그 차가움은 이제 위협이 아니라 기록의 온도였다. 문 밖으로 나서기 전 윤정은 방 한가운데서 한 번 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방을 기억해야 했다. 사람의 아기는 종종 이렇게 평범한 방에 앉아 있었다. 평범함은 아기의 가장 안전한 위장막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위장막은 벗겨졌다. 벗겨진 자리에서 기적 같은 장면이 비로소 보였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기적은 끝까지 걸어온 사람의 발 앞에서 작은 돌멩이처럼 빛났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한층 맑았다. 소나무 사이로 햇빛이 조각조각 떨어졌다. 정화가 차문을 열며 물었다. 법주사, 가실래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차는 산길을 천천히 내려가다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다. 하늘이 더 넓어졌다. 그녀는 창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뺨을 스쳤다. 바람 속에서 지영의 이름을 불렀다. 입 밖으로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지영아, 끝냈어. 하지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기에 오늘의 숨은 더 길게 이어졌다. 자동차가 굽이굽이 산길을 돌 때 윤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장면들이 흘렀다. 법주사의 쪽지, 경찰서의 유리벽, 약국의 라벨, 검사실의 인쇄물, 펜션의 고백, 형사의 수갑, 창가의 햇빛.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강으로 합쳐졌다. 그 강은 멀리 흘러 바다로 갈 것이다. 바다의 이름은 공정. 그 공정한 바다에서 슬픔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슬픔의 파도는 서로의 등을 밀어줄 것이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숨쉬자. 숨은 길어졌고 고르게 이어졌다. 차가 법주사 입구에 멈출 때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종종 쉬어야 더 멀리 간다. 정화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함께 차문을 열고 내렸다. 경내로 들어가는 돌계단이 낮은 빛을 받고 있었다. 계단의 낡은 홈마다 수많은 발자국이 겹쳐 있었다. 오늘 그녀의 발자국도 그 위에 겹쳐질 것이다. 양심의 발자국은 오래 남는다. 오래 남아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준다. 법주사의 돌계단은 낮은 햇빛을 품은 채 차분히 따뜻했다. 최윤정은 정화와 나란히 걸어 대웅전 앞에 섰다. 경내 공기는 한 겹 더 얇아진 듯 맑았고 목탁 소리가 멀리서 바람에 실려왔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도망과 결심이 오늘은 다른 빛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었다. 합장한 두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림은 바깥에서 멈추었다.
안쪽에는 조용한 불이 타고 있었다. 그 불은 절망의 그늘을 밀어내는 작은 난로 같았다. 노승이 빗자루를 세워두고 다가왔다.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오늘은 싸늘함이 아닌 온기를 담고 있었다. 오셨군요. 윤정은 자연스레 고개를 숙였다. 스님, 그날의 쪽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 어둠 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었다. 쪽지는 길을 가리키는 화살표일 뿐입니다. 길을 걸으신 건 당신이지요. 정화가 옆에서 낮게 덧붙였다. 어머님이 끝까지 걸어오셨어요. 윤정은 고개를 돌려 정화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는 오늘의 첫 번째 기적 같았다. 기적은 무대 위의 번개가 아니라 손과 손이 만나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순간에 더 가까웠다. 불상 앞에 앉자 향이 천천히 번졌다. 윤정은 눈을 감고 속으로 묻고 또 물었다. 나를 여기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나? 꿈인가? 쪽지인가? 증거인가? 아니면 딸의 이름이었나? 대답은 하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야른 실처럼 서로를 엮어 이 자리까지 왔다. 실은 연약했지만 엮이면 끊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다. 스님, 그날 꿈 얘기를 하셨지요.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옷의 젊은 여인이 기도를 청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어머니에게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그 눈물의 빛이 아직 제 손끝에 남아있지요. 윤정의 목이 잠깐 메었다. 그 아이, 제 딸이 절망 속에서도 저를 밀어 올렸군요. 노승이 대답했다. 절망은 눌러앉는 것이고 희망은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은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침묵 안에서 마음들이 서로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사람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노승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복수로 시작한 길이 정의로 끝났다면 그 다음은 감사로 채우는 것이겠지요. 그는 작은 종이를 다시 건넸다. 종이 위에는 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살아있는 한 진실은 늘 길을 찾습니다. 윤정은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글씨가 심장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스님,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보내주세요. 그 빛이 또 다른 일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법원을 오가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긴 복도의 형광등은 늘 같은 밝기로 켜져 있었고 그 밝기는 때로 사람을 더 외롭게 했다. 첫 공판날, 윤정은 방청석 가장자리에서 정화와 손을 맞잡았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공기를 정확하게 나눴다. 검사는 약물 분석 보고서를,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을, 통화 녹음 속 문장들을 차례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맥락을 주장했고 유족의 오해를 말했다. 말과 말이 부딪히는 동안 윤정은 자신의 귀를 지배하려는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한 문장만 붙잡았다. 진실은 소리치지 않지만 물러서지도 않는다. 소리는 커질수록 비어있을 때가 많았다. 진실은 조용할수록 더 무거웠다. 증인석에 섰을 때 그녀의 다리는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판사가 질문했다. 피고인이 귀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녀는 또렷하게 답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 이번 것도 그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고 판사의 망치가 다시 공기를 가렸다. 변호인이 물었다. 그 문장이 피고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 확실합니까?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공기, 숨, 눈빛까지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제 삶 전체로 듣고 있었으니까요. 변호인의 눈썹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사람은 때로 증거보다도 증언의 온도에서 진실을 알아차린다. 그 온도가 거짓에 차갑고 빠른 기세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이 알기 때문이다. 정화도 증언대에 섰다. 기록과 표, 날짜와 라벨, 재고와 반품, 차갑고 정확한 숫자들이 벽돌처럼 쌓였다.
숫자는 말보다 느리지만 더 무거웠다. 형사도 나와 현행범 체포 과정과 증거 수거 절차를 상세히 밝혔다. 절차는 때로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그 지루함이야말로 공정의 증거였다. 법정은 하루가 길었고 그 길이는 사람의 감정을 수없이 데려왔다 밀어냈다. 편견의 벽은 때로 재판정 한가운데에도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벽에는 오늘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선고일, 윤정은 벤치 끝에 앉아 손을 모았다.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어 내려가다 멈추고 잠깐의 정적을 허락했다. 피고인 정도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공기가 흔들렸다.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다. 윤정의 손가락 사이에서 힘이 빠졌다가 다시 모였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흘렀다. 울음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었다. 울음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지영아, 그 이름은 더 이상 절벽 끝의 외침이 아니었다. 이름은 오늘 다리를 건너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법원을 나오는 길, 기자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어머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의 품격은 직업이나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게 하는 선택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다시 배웠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질문도 더 붙지 않았다. 그녀의 문장은 완결되어 있었다. 완결은 사건의 마침표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안의 침묵과 화해하는 과정의 쉼표였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리고 오후 햇빛이 벽지에 네모난 호수를 만들었다. 윤정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종이의 첫 줄에 큰 글씨로 썼다. 감사. 아래에 이름들을 적었다. 법주사의 스님, 정화, 형사들, 검사,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 마지막 줄에 망설이다가 적었다. 지영. 그리고 괄호를 열어 썼다. 나의 길잡이. 감사 목록은 부채처럼 펼쳐져 마음의 더운 기류를 부드럽게 식혀주었다. 감사는 복수를 닫고 사랑을 여는 힌지였다. 며칠 후 윤정은 작은 약속을 지켰다. 변호사 단체 사나이 피해자 지원기금에 기부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모임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다. 둥근 탁자 둘러앉은 사람들의 눈에는 서로 닮은 빛이 있었다. 불면의 빛, 분노의 빛,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살아남은 사람의 빛이 깔려 있었다. 진행자가 물었다. 처음 오셨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은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딸을 잃고 스스로를 잃어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의 쪽지가 저를 멈춰 세웠고 또 한 줌의 증거가 저를 다시 걷게 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고쳐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다. 오래 남는 박수는 그 안에 각자의 사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여전히 꿈이 왔다. 꿈속에서 지영은 더 이상 어둠 속으로 멀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영이 가까이 와서 앉았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엄마, 이제 나 걱정하지 마. 윤정이 물었다. 정말 괜찮니? 지영이 웃었다. 응, 엄마가 나를 지켜줬잖아. 윤정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대신 속삭였다. 내가 날 지켜줬지. 꿈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새벽이 번지고 있었다. 새벽은 늘 같은 색으로 오지만 사람의 마음은 매번 다른 색으로 맞는다. 오늘의 새벽은 희끄무레한 은빛이 아니라 아주 얇은 금빛이었다. 금빛은 약속 같았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 살아있는 동안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법주사를 찾았다. 대웅전 앞에 앉아 기도를 올리고 노승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새로 핀 들꽃을 보고 이름을 외웠다. 이름을 알고 부르면 꽃도 사람도 덜 외롭다. 가끔 경내에서 길을 물어오는 이들에게 먼저 길을 알려주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작은 종각이 나와요. 거기서 왼쪽으로 돌아 내려오시면 물소리가 들릴 겁니다. 작은 안내는 길을 잃은 사람과 길을 아는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사람은 다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동네의 생활도 달라졌다. 시장 골목에서 상인들이 건네는 인사에 그녀는 더 자주 웃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말을 붙였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말은 사소했지만 사소함의 장점은 매일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복은 상처를 묻는 게 아니라 상처 위에 새로운 길을 놓는 일이었다. 어떤 날에는 경비원 아주머니가 말했다.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사람들 덕분이에요. 말끝에 스스로도. 놀랐다. 예전 같으면 괜찮아요 라고만 했을 터였다. 괜찮다는 말은 벽이었고 덕분이라는 말은 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문을 택했다. 정화와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봉사 모임을 열었다. 약자의 보험 서류를 읽어주고 상담을 연결해주고 때로는 완곡한 말로 경계를 알려주었다. 쉽게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은 종종 사람의 시간을 묵습니다. 말은 딱딱하지 않았다. 단단했을 뿐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정화가 물었다. 어머님,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윤정은 잠깐 생각했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 일.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믿어야겠죠?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 믿어야 하지. 믿음이 없으면 희망도 자라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걸었다. 같은 속도로 걷는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본다는 뜻이었다. 도연의 항소 소식이 뉴스로 흘렀다가 곧 기각되었다. 화면 속 자막은 간단했고 앵커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뉴스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하루는 곧바로 다른 소식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윤정의 하루에는 작은 여백이 남았다. 뉴스가 아닌 이야기의 여백. 그 여백에 그녀는 다음 문장을 적었다. 사람의 품격은 상황을 넘어선다. 옳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더 밝아졌다. 문장은 등불이었다. 진실의 등불을 생각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가릴 수 있었다. 사람의 손이 모여 만든 볕은 오래 남았다. 어느 일요일 윤정은 경내 한켠에서 아이를 찾는 노부인을 도왔다. 아이는 분수대 뒤에서 돌멩이를 주워 모으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며 윤정은 웃었다. 엄마 손 놓지 말기.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부인이 고맙다며 허리를 굽혔다. 윤정은 손사래를 쳤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누군가의 오늘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말 속에는 감사가 있었고 감사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었다. 시작은 언제나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조용함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하늘은 분홍과 주황이 겹쳐진 색으로 저물어갔다. 그녀는 딸의 사진을 가져와 창턱에 나란히 세웠다. 지영아, 잘 보고 있지. 대답은 바람에서 왔다. 바람은 말 대신 냄새를 데려왔다. 오래전 벚꽃이 흩날리던 날들의 냄새, 약국 앞에서 나누던 사소한 농담의 냄새, 멀리서 들리던 종소리의 냄새. 냄새가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웃음에는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슬픔이 웃음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두 감정은 마치 서로 다른 강이 넓은 바다로 흘러들듯 같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바다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편견에 물들지 않으려 애썼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펜 끝이 멈추자 그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닫힘은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였다.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만이
논리의 강물과 기도의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쓰러지지 않는다. 거기서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실 서로를 지탱한다는 말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별 하나가 떠올랐다. 별은 멀었지만 먼 빛일수록 오래 도착한다. 오래 도착하는 빛은 오래 머문다. 윤정은 입술을 열어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랑은 질문보다 오래가고 대답보다 깊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사람을 움직인다. 움직임이 길을 만들고 길 위에서 기적은 크지 않은 발자국으로 남는다. 양심의 발자국. 언젠가 누군가가 그 발자국을 따라 걸을 것이다. 그날 그 사람의 밤도 오늘보다 덜 춥기를. 그녀는 눈을 감았다. 조용한 숨이 천천히 방을 채웠다. 방은 따뜻했다. 따뜻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